나는 소셜미디어를 무심코 스크롤하고 있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글 하나에 멈추었었다. 한 젊은 남자가 은퇴한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고 있다는 글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성실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집안일을 하고 야간 근무도 가능하며 주 1일만 쉬는 것도 괜찮다고 묘사했다. 심지어 왕복 2시간 거리까지 출퇴근도 가능하다고 했다. 댓글창은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짜 불쌍한 어머니네요. 당신 어머니가 은퇴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일했는지 알기나 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일하라고요. 이 아들은 정말 이기적이네요. 어머니가 거의 60살인데 아직도 밖에 나가서 아이들 가려하고 집 청소하고 야근까지 하라고요. 하루 쉬는 것도 겨우 하나 주면서요. 이게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에 놀란 듯 젊은 남자는 몇 가지 해명을 덧붙였다. 은퇴 전 어머니는 지역공립학교에서 수석교사로 계셨어요. 아이들과 오는 어머니에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혼 후 몇십 년 동안 모든 걸 혼자 해결하셨고 집안일도 익숙하세요. 그리고 어르신도 일할 권리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게 죄인가요? 이 글을 읽으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불과 지난주에 수십 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상태였다. 아들의 초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해 여생을 아들과 가까이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었고 지금은 아들의 상사집에서 그의 아들을 과외해주고 있었다. 그 아이, 민주는 너무 산만해서 머리가 지끈거렸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이렇게 다루기 힘든 아이는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내가 같은 수학 문제를 아무리 차근차근 쉬운 단계로 나눠 설명해도 멍하니 나를 쳐다보며 눈을 굴리기만 했다. 생각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만약 아들 현우가 부탁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절대 맡지 않았을 것이다. 67세가 된 지금 나는 이런 싸움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민준이 어머니가 문 앞에서 환한 미소와 선물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남편 회사에서 새로 나온 스킨케어 제품인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준이가 좀 힘들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히 거절하려던 찰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 여사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분 회사가 가전제품 회사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녀의 미소가 잠깐 흔들리더니 곧바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선생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원래 화장품 전문이에요. 그리고는 덧붙였다. 참, 말씀드리는 김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속도가 조금 느릴 수도 있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업 중간에 화장실을 가시면 그 시간은 급여에서 공제해야 할 것 같아요. 시간당 10만 원인데 5분만 쉬셔도 8천 원이니까요. 나는 멍해졌다. 10만 원이요. 저는 시간당 3만 원인 줄 알았는데요. 내가 무심코 내뱉자 김 여사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3만 원이요. 농담이세요. 선생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은퇴 전 수석 교사셨다고요. 최소 1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요. 이미 어제 선생님 아들에게 전액 선불로 드렸어요. 솔직히 선생님 경력으로는 그 정도도 가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안개가 끼는 것처럼 모든 게 뒤엉켰다. 현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상사가 아들의 학업 문제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라며 요즘 가입비가 비싸니 그냥 상징적인 금액으로 시간당 2만 원 정도만 받으라고 했다.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20만 원씩 준다고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 순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 그 글이 떠올랐다. 의심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졌다. 나는 김 여사의 선물 가방을 거절하고 대충 핑계를 댄 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지하철, 버스, 그리고 걸어서 집까지 가는 데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가는 길에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 글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글 작성자는 방금 업데이트를 올린 상태였다. 그만 좀 공격하세요. 글 올린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머니를 위해 괜찮은 일자리 2개를 구했어요. 급여도 괜찮고 합치면 제 월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솔직히 어르신들도 가만히 앉아만 있고 싶어 하진 않아요. 다시 한번 제 어머니를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댓글은 여전히 가혹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놀고 싶어 하면서 노인들에게는 일하라고 하네. 믿을 수가 없어. 호기심에 나는 작성자의 프로필을 클릭했다. 불과 이틀 만에 팔로워 수가 꽤 늘었고 광고 계약까지 시작한 상태였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조회수를 노린 낚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걸어가며 내 아들 현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난 이후로 우리 둘만의 시간이 더 많았고 10년 동안 우리는 큰 다툼 한 번 없었다. 나는 가진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초과 근무를 하고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저축해 현우를 대학원까지 보냈다. 심지어 보스턴에 있는 작은 2베드룸 아파트의 계약금을 도와주기 위해 내 평생 저축한 돈까지 털어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비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에 매달렸다. 집에 도착하면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아파트에 가까워질 즈음 휴대폰에 새 메시지 2개가 도착했다. 엄마, 지혜랑 나 둘 다 오늘 야근이에요. 장 좀 봐주시고 저녁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본능적으로 물론이지라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대답했을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장을 보고 따뜻한 저녁을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처음으로 멈춰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보스턴으로 이사 온 지난주 이후 첫날 현우가 한웅 저녁을 직접 준비해 준 것만 빼면 매일 밤이 똑같았다. 항상 일이 늦게 끝난다며 저녁 준비는 나에게 맡겼다. 그리고 나는 매일 저녁 그들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고민하며 뜨거운 밥상을 차렸다. 그런데 문득 떠올랐다. 내가 프로비던스에 있을 때 그들의 소셜미디어에는 퇴근 후 함께 요리한 사진들,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는 친척들이 그들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보스턴에 오자마자 갑자기 요리를 할 시간이 없어진 걸까? 나는 쓰다만 답장을 지우고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너희 둘이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와. 난 간단히 먹을게. 곧바로 현우에게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지금 아프시면 안 돼요. 내일도 민준이 가오 있으시잖아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지만 차갑게 유지하며 말했다. 내 상사에게 얘기해. 내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과오를 못한다고. 그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속이 뒤틀리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저녁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신발조차 벗지 않은 채 침대로 쓰러졌다. 이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뱃속 깊이 스며드는 피로감, 마치 삶 자체가 나를 바닥에 내던진 것 같았다. 처음으로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은퇴 후 아들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꿈을 쫓아 보스턴으로 이사 온 것이 어쩌면 엄청난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근 중이라던 현우와 지혜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살짝 열린 침실 문틈으로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내 귀에 꽂혔다. 솔직히 말해봐, 지혜가 말했다. 짜증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니 어쩌라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다 해드려야 해.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내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 시어머니는 집안일 다 해주신대. 매일 저녁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더라. 그런데 당신 엄마는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의리도 안 하시겠대. 정말 못 살겠어. 여기는 무료 숙소가 아니라고. 현우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더 부드럽지만 간청하는 듯한 톤이었다. 여보, 진정해.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계획 기억하지. 엄마를 여기로 모셔오고 엄마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대출 빨리 갚고 내년에 애 생기면 엄마가 애도 봐주시고 가사도우미나 과료 선생님 고용할 필요도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가슴에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방 밖으로 뛰쳐나가 그들과 맞서려던 순간 현우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보더니 그는 급히 내 옆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아직 화나셨어요. 오늘 가해가 너무 힘드셨나요? 민준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내일 수업은 취소할까요? 하루 쉬시고 푹 쉬세요. 내가 대답하려던 찰나 지혜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는 너무 달콤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 여사님, 몸이 안 좋으셨다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우리도 더 일찍 들어왔을 텐데요.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가벼운 대화라도 하는 듯한 톤으로 덧붙였다. 아, 그런데요 어머님. 현우 상사님 댁에도 아이가 있대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조금 학업이 느린 편이라네요. 어머님처럼 경력 많은 수학 선생님이 며칠만 과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하시던데요.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알잖아요. 현우 상사 기분을 상하게 해서 승진 기회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스케줄을 짰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민준이 과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상사 댁에서 과오, 일요일은 쉬는 날이에요. 괜찮으시죠? 방 안은 얼음장 같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며 혈압이 치솟는 것이 관자놀이에서 느껴질 정도였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가리켰다. 잘 들어,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은퇴 후 여생을 즐기기 위해 퇴직했지. 보스턴에 와서 일하다가 일찍 무덤에 들어가려고 온 게 아니야. 나에겐 연금이 있어.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보업 따위 필요하지 않아. 나는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봐, 현우.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뭐야? 그들은 내 갑작스러운 폭발에 얼어붙었다. 내가 너무 오래 참고만 있었던 걸까? 어색한 눈빛을 주고받던 현우가 마침내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은퇴 후 적응하기 힘들까 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바쁘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잖아요. 그는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지혜는 곧바로 말을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교묘하게 사람을 조종하려는 느낌이었다. 맞아요, 정 여사님. 지금 현우는 커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지금 엄마가 뒤로 물러나시면 현우 승진에 정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무 익숙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내 심장은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눈길 한쪽으로 현우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반응할 틈도 없이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의 얼굴에 가져다 대어 얼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했다. 현우는 당황하며 나에게 달려들었지만 나는 이미 몸을 돌려 그의 앱들을 뒤지고 있었다. 몇 초 만에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밝은 빨간색 아이콘. 그리고 그 앱의 첫 화면을 보자 내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그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던 은퇴한 어머니를 착취하는 젊은 남자에 대한 글, 그 글의 작성자는 다름 아닌 내 아들 현우였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가 너무도 강렬해져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한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은퇴 후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프로비던스에 남아있을 계획이었지만 현우는 몇 달 동안 나를 설득했다. 걱정하는 아들인 척하며 나를 보스턴으로 오게 했다.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나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나는 마음을 접고 오래된 집을 팔고 이곳으로 이사왔다. 나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구해 주말에만 방문해 밥을 해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줄 생각이었다. 심지어 이미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내일 임대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단순히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다. 내가 팔 집의 수익금을 그들의 대출 상환에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 내 삶과 행복까지 철저히 그들의 재정적 계획에 맞춰 계산해 두었던 것이다. 나는 현우의 휴대폰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며 말했다. 이게 내가 32년 동안 키운 아들이야. 어머니 몰래 시간 때우기용 일을 주선하고 그걸 상사라고 부르는 거야. 아니면 내 온라인 팔로워들이 내 상사야. 현우와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렀다. 엄마, 제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현우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혜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감지하고 재빨리 끼어들었다. 정 여사님,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대출금이 정말 너무 버거워요. 그냥 은퇴하셨으니 시간도 많으실 테고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되나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돈은 어머님 계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머님을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차갑고 공허한 소리였다.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네. 나는 날카롭게 말했다. 현우, 내가 과여한 돈을 받을 때 시간당 3만 원이라고 했지. 그게 사실이야. 현우는 눈길을 피하며 거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지혜가 상황을 무마하려고 다가왔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피해 한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 현우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방 안에 울리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현우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뺨을 감싸며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그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다. 그의 어린 시절에도 사춘기에도 나는 항상 인내와 대화를 믿었다. 하지만 이번 배신은 나를 산산조각 냈다. 몇 초 뒤 현우의 충격은 분노로 바뀌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목에 핏줄이 서며 소리쳤다.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오히려 엄마가 이기적인 거라고요. 자기 편안함만 생각하잖아요. 아직 건강하시면서 애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게 전부였다. 그게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짜 모습이었다. 그동안의 친절과 애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거래적이었다. 내가 쓸모가 있을 때만 사랑받는 존재였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내가 너희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라면 프로비던스로 돌아갈게. 이제 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역시 제가 살던 작은 집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알팍한 호기심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보며 웃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혼자 사는 건 축복이었다. 누구의 기분을 살피며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그저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었다. 늙어서 체면 유지하느라 내 존엄성을 희생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혼자만의 고요함에 익숙해지려던 찰나 가족 단체 채팅방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토록 훌륭한 내 아들 현우가 초음파 사진을 올렸다. 현우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혜가 임신 2개월 차입니다. 우리 가족이 더 커질 예정이에요. 모두의 사랑과 응원에 감사합니다.
채팅방은 곧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다. 축하해요, 정 여사님. 은퇴하시자마자 손주 소식을 듣다니 정말 복 받으셨네요. 헌우는 정말 착한 아들이에요. 대학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보스턴에 집까지 사고 이제는 아이까지. 정 여사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보스턴으로 이사 간 게 헛되지 않았네요. 이제 지혜 임신 기간 동안 잘 돌봐주시고 아기 태어나면 모두 함께 보러 갈게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30년 동안 그를 키우며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었다. 어떤 일이 있었든 새로운 생명은 축복이었다. 어쩌면 그들도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희생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또 다른 메시지에 의해 현실로 돌아왔다. 정 여사님,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내가 답장을 쓰기도 전에 현우가 먼저 끼어들었다. 수진 이모, 아마 엄마가 아직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보스턴에서 오해가 좀 있었고 그 일로 화가 나서 프로비던스로 돌아가셨어요. 심지어 저랑 지혜 번호도 차단하셨어요. 아직 그 얘기 못 들으셨죠? 곧바로 지혜가 말을 덧붙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 여사님을 화나게 한 건 제 실수예요.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제발 화푸세요. 정 여사님이 프로비던스에서 혼자 사시는 게 정말 걱정돼요. 현우도 바로 뒤따라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제발 돌아오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지혜가 임신했는데 엄마 없이는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어지러울 정도였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일까? 이제는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고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하지만 친척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 명씩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에이, 정 여사님,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죠. 사과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앙심 품고 있으면 창피한 거예요. 지혜가 손주를 임신했잖아요. 더 이해심을 가지시고 보스턴으로 돌아가세요. 익숙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며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 나는 마침내 차분한 톤으로 한 줄만 답장을 보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각자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만 현우는 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답장해 주셔서 너무 기뻐요. 사실 지금 프로비던스로 가는 기차 아니에요. 직접 모시러 갈게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서둘러 화해하려는 이유는 뭘까?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단체 채팅방은 친척들의 용서해라, 다시 화목하게 지내라는 메시지로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나는 조용히 휴대폰의 인터넷을 꺼버렸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현우가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물건들을 내려놓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나치게 아부하는 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는 연극 대사를 읊듯이 말을 쏟아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엄마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그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스스로 뺨을 세게 때렸다. 제발, 엄마. 지혜가 임신했잖아요. 그냥 우리랑 같이 돌아가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나는 소파에 앉아 침묵한 채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구는 모습을 보며 내 감정은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미묘한 의심으로 뒤섞였다. 어쨌든 그는 내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했던 걸까?
어쩌면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 내 망설임을 눈치챈 현우는 재빨리 다가와 나를 끌어안았다. 역시 엄마는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지혜가 엄마 손주를 임신했는데 엄마가 없으면 임신 기간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우리 같이 돌아가요. 돈과 삶을 착취하려는 속셈뿐이잖아.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안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현우와 지혜는 내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우는 손을 꽉 쥔 채 소리쳤다. 우리가 엄마를 위해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걸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지혜는 그의 옆에서 팔짱을 끼고 비꼬듯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도우려고 하는데 엄마는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 편만 드시네요.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과 말투는 내가 내린 결정을 더욱 확고히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너희가 나를 걱정한다고. 웃기지 마. 너희가 걱정하는 건 나의 안전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자산이겠지. 현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엄마는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하시네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는 그 말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차갑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당연하다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를 위해 최소한의 존중조차 하지 않는 건 괜찮다는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찾고 싶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지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렇게 말하시지만 결국엔 엄마도 외로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질 때가 올 거라고요. 그땐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외로움. 너희 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애로움이었어.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은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야. 나는 내 남은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 순간 나의 파트너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와 말했다.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은 의미가 없어요. 정 여사님, 당신은 충분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스튜디오에 있던 다른 친구들과 이웃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에 섰다. 그들의 지지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현우와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 너희가 원하는 건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아.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환한 얼굴로 발을 구르며 스튜디오를 나갔다. 지혜도 그를 따라가며 마지막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후회하지 마세요, 정 여사님. 우리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떠난 뒤 스튜디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평화였다. 나는 내 삶을 되찾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제 자유로웠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 속에서 내 남은 날들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보험 있잖아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계산은 너무나도 뻔했다. 나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었다. 보험, 물론 있지.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잖아. 진정으로 나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너희가 직접 나를 돕는 게 맞지 않겠니? 내 말에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럼 뭐, 엄마, 물론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치?
지혜. 지혜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나는 그녀의 질문에 일부러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최소 3억은 필요할 거야. 병원에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하지만 괜찮아. 너희가 힘들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혼자서 해결할게.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고 지혜는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집을 팔아야 한다고. 그건 좀. 나는 그들의 속삭임을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했구나. 미안하다. 그냥 돌아가라. 나는 내 방식대로 해결할 테니까. 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우는 다시 문턱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게요.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그러면 한 달 안에 너희가 돈을 마련해서 가져와.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알겠니?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문을 닫고 깊은 침묵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정말로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럴 리가 없었다. 내 병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이미 보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날들이 찾아올 것 같았다. 돈이든 가족이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든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든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 삶은 오롯이 나의 것이다. 큰 이주 보상금이 곧 들어올 텐데 우리가 치료비를 내야 하죠. 에릭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리사는 그의 옆구리를 세게 찌르며 눈물을 억지로 담아 목소리를 떨었다. 어머, 다이애나 씨, 암이라니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나는 한숨을 쉬며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의 피로가 쌓이면 결국 이렇게 되더구나. 폐암 진단을 받은 건 작년이야.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보상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 뭐 달은 더 걸릴 거야. 에릭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의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 같은 건 있나요? 나는 낮고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캐시가 갖고 있어. 나 대신 전문가와 상담하려고 가져갔거든.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너희가 도와줄 수 없다면 이해해. 나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방법을 찾을 거야. 에릭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리사가 그의 팔을 비틀며 말을 막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 침묵 후에 다시 한숨을 쉰 뒤 말했다. 집이 철거되면 나는 갈 곳이 없겠구나. 에릭은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마도. 우선 임대 아파트를 구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리사는 턱을 깍물고 마지막 결정을 내린 듯 말했다.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좋은 실버타운에 모셔드릴게요. 정말 좋은 곳으로요. 나는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이제 다음엔 뭘 할 건지 한번 보자.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떠났다. 각자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자신들이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상을 쫓고 있었다. 내가 그들이 정말로 실행에 옮길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일주일도 채 안 돼 은행 앱을 열었을 때 깜짝 놀랐다.
계좌에 3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에릭의 이름으로. 솔직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그렇게 빨리 보스턴 집을 팔았을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날 저녁 에릭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들어오며 뻔뻔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드렸으니 그 파양 서류는 찢어버리셔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그래.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파양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건 그 서류가 있든 없든 내 유언장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었고 그들에게 내 재산을 넘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에릭과 리사의 눈빛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돈이 이미 자기들 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확신이 묻어났다. 그런데 엄마, 에릭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그 5억 보상금은 언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지야. 그런데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드는 작은 실버타운을 하나 찾았어. 가격은 1억 조금 넘더라고. 너희가 그 집을 사주면 어떨까? 에릭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엄마, 저희가 방금 3억 원이나 드렸잖아요. 지금은 저희도 좀 빠듯한 상황이에요. 나는 미소를 거두며 차갑게 말했다. 진심이 부족한 것 같구나. 리사는 턱을 깍물고 긴 침묵 끝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드릴게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는 달콤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런데 엄마, 우리가 집을 사들이면 모든 게 확실히 정리되도록 에릭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집 등기는 내 이름으로만 해야 하고 이게 자발적인 선물이라는 공증된 서류도 필요해. 그래야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사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집을 사줬고 나는 그곳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나는 유언장을 수정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에릭은 직장에서 강등당하고 해고 2기를 피하려고 보스턴으로 돌아갔고 리사는 나와 함께 남아 있었다. 그녀는 성녀처럼 나를 돌보았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웃으며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마사까지 나타났다. 그녀는 리사와 함께 삶어 임신을 도왔고 나를 위해 매일 따뜻한 식사를 배달해 주었다. 심지어 내 아파트 근처에 집을 빌려 나를 감시했다. 몇 주가 흘렀고 2주 보상금이 마침내 들어왔지만 나는 여전히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았다. 리사와 마사는 점점 초조해졌고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내 허락을 몰래 바꿔치기 했다. 내가 모르는 작은 아락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내가 이 집으로 이사할 때 몇 가지 작은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이었다. 곳곳에 숨겨진 카메라들. 그들은 정전이 되었을 때 악을 바꾸며 카메라가 꺼졌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다. 그 영상이 공개되자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리사와 마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은 악을 실수로 잘못 가져왔다며 변명했지만 아락은 검사 결과 명확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에릭은 보스턴에서 황급히 돌아왔지만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리사는 이미 그의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에릭, 난 그녀가 이미 죽은 줄 알았어. 돈은 우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모든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을 줄이야. 에릭은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를 쳐다봤다. 엄마, 그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돈을 들이고 집까지 사줬는데 믿지 못하신 거예요. 나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내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었니? 그 3억 원, 보스턴 집을 판 게 아니잖아. 고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담보로 잡혔지. 내 보상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빚을 막을 생각이었잖아. 에릭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쓰러질 듯 휘청거렸고 리사는 이미 바닥에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리사와 마사는 살인미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다. 에릭도 애애는 아니었다.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었던 그는 집을 은행에 압류당했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결국 사라졌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비행기표를 사서 해외로 떠났다. 모든 걸 정리하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였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더 이상 전화도, 메시지도, 게임도 없었다. 몇몇 친척들은 내 뒷담화를 했고 이웃들은 가게에서 수근거렸다. 그렇게 착했던 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다이애나가 얼마나 까다로웠으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을 바로잡지도 않았다. 그냥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가까운 친구 몇 명, 가부들, 이혼녀들, 평생 독신이었던 친구들과 함께 북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햇빛이 잘 드는 마당이 있는 매력적인 집을 샀고 허브를 심고 고양이를 키우며 번갈아 가며 요리를 했다.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고 웃었다. 웃음소리가 벽을 흔들 정도로. 누가 은퇴가 자식에게 매달려야 한다고 했는가?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제적 독립, 그게 진짜 황금 티켓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앙족처럼 살고 있었다.